뒤바뀐 삶, 이고와 연청. 이고 일행을 떠나보내고 난 오용은 천연덕스럽게 충의당으로 돌아와 노준이에게 술잔을 권하다 이경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날이 되자 송강은 또다시 잔치상을 차려 노준이를 대접했다. 노준이가 여러 두령들을 둘러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여러 두령들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이토록 후히 대접해 주시니 정말 고맙소.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하루를 보내는 것이 1년 같소이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곳을 떠나야 하겠소. 이 송강은 아무 재주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온데 다행스럽게도 노 원해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따로 조촐한 술자리를 하나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니 부디 물리치지 마십시오. 노준이는 송강이 이렇게까지 말하자 어쩔 수 없는 듯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딱 하루만 더 머물도록 하겠소. 그리하여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 날도 노준이는 떠나지 못했다. 오용이 따로 잔치상을 차려서 청했기 때문이다. 또 그 다음 날은 공손승이 잔치상을 차려 초청하는 바람에 역시 떠날 수가 없었다. 30명의 두령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잔치상을 차려서 초청하는 사이에 어느덧 한 달이 훨씬 지났다. 참다 못한 노준이는 또다시 작별의 말을 꺼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북경으로 돌아가야만 하오. 그러자 송강이 섭섭한 얼굴로 말했다. 노 원해님이 뜻이 그러하시다면 굳이 붙잡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충의당에서 제가 간소한 이별주를 내고자 하오니 부디 뿌리치지 마십시오. 송강이 작별의 수를 청하는 데야 노준이도 마다할 수가 없었다. 그는 못마땅한 마음을 억누르고 마지못해 응했다. 그리하여 또다시 하루를 넘기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송강은 약속대로 충의당에서 송별연을 베풀었다. 그러자 여러 두령들이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를 해댔다. 노원해님은 송강 형님의 대접은 받으시고 어찌하여 우리들의 대접은 마다하십니까? 그러니 저희에게도 공평히 대접할 기회를 주셔야만 합니다. 누구의 잔치는 받아들이고 누구의 잔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는 몹시 서운합니다. 그때 이규가 불쑥 나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난 단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북경까지 가서 노원해를 청해왔는데 어째서 우리 형제들의 잔치를 골고루 받아들이지 않는 거요. 정 그렇다면 내가 목숨을 내놓고 당신과 한판 붙겠소. 그러자 오용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거들었다. 하하, 손님을 청하는 법치고는 너무 지나치구나. 원해님, 이 아우는 본래 성격이 이 모양이니 널리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여러 형제들의 뜻이 이러하니 며칠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노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자코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을 어찌 뿌리칠 수 있으랴. 노준이는 하는 수 없이 또다시 4-5세 동안 그들의 잔치에 참석해야만 했다. 이윽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나자 노준이는 떠날 채비를 마친 후 송강에게 말했다. 이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떠나야겠소. 부디 더 이상 붙잡지 말아주시오. 송강도 더는 노준이를 붙잡지 않았다. 서운한 얼굴로 노준이의 정을 선선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신기군사 주무가 두령 몇 명을 거느린 채 충의당으로 와서 말했다. 저희는 비록 아랫동생이긴 합니다만 산채를 위해 힘써온 건 여러 형님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접하는 술에는 독약이라도 들어있단 말씀이십니까? 어째서 저희만 차별 대우를 하는 겁니까? 만일 원해님께서 저희들의 진심을 몰라준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 아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그때 가서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주무가 술자리를 청한다며 숫제 노준이를 을러대자 오용이 나서서 그들을 달랬다. 아우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내가 원해님께 잘 말씀드려 보겠네. 그러고 나서 오용은 노준이에게 청했다. 술 권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부디 이 아우들의 청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노준이는 어쩔 수 없이 며칠을 더 머물러야만 했다. 그러는 사이에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다. 그러다 보니 그가 북경을 떠나올 때는 한여름이었는데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어 중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노준이는 집 생각이 간절해 송강을 찾아보고 간곡히 청했다. 제발 이젠 나를 좀 보내주시오. 이에 송강은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선선히 응낙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내일 아침에 제가 금사단까지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준이는 마치 뛸 듯이 기뻐했다. 다음 날 아침 노준이는 집 떠날 때 입었던 옷을 갖춰 입고 송강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박도까지 챙긴 후 여러 두령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송강은 졸개에게 명하여 금과 은을 한 쟁반 가득 내오게 하여 노준이에게 주며 말했다. 자, 이것은 저와 여러 아우들의 정표입니다. 부디 적담하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노준이가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다. 난 그저 북경까지 가는데 필요한 약간의 노자만 있으면 좋가오. 자랑은 아니오만 나도 북경에서는 꽤나 떵떵거리고 사는 부자라오. 그리하여 노준이는 작은 은덩이 한 개만을 챙긴 채 북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송강은 여러 두령들과 더불어 관문 아래까지 내려가 그를 전송해 주었다. 금사탄을 건넌 노준이의 마음은 새장을 벗어난 새처럼 이미 북경을 향해 줄다름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리운 건 집에 두고 온 아내였다. 그가 밤낮 없이 달려서 북경성 어귀에 이르른 것은 양산박을 떠난 지 딱 열흘 만이었다. 이미 해는 서산에 기울었고 사방이 어두워 있었다. 성문이 닫힌 까닭에 그는 남문밖 객점에 들러서 하룻밤을 쉬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성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걸음을 빨리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나는 듯한 걸음으로 자기 집을 향해 걷고 있는데 문득 한 사내가 그의 발밑에 꿇어 엎드렸다. 나으리, 왜 이제야 돌아오십니까? 문득 바라보니 그는 뜻밖에도 연청이었다. 그는 머리에 찢어진 두건을 쓰고 몸에는 걸레 같은 너덜너덜한 의복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몹시도 초췌해 보였다. 깜짝 놀란 노준이가 물었다. 아니, 네가 웬일이냐? 네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느냐? 주인 어른, 여기에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청이 울며 대답하자 노준이는 그의 소매를 붙잡고 길가의 흙담장 밑으로 이끌었다. 어서 자세한 말을 해보아라. 연청이 울먹이면서 입을 열었다. 주인 어른,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습니까? 나으리께서 떠나신 후 보름도 채 못 돼서 이골한 놈이 돌아왔습니다. 그놈은 마님께 말하기를 주인 어른은 양산박에 가담하여 지금 그곳에서 두 번째 두령의 자리에 앉아 있소.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거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장 관가로 가서 나으리를 고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놈은 곧 마님과 배가 맞아서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리자 그놈은 저를 미워한 나머지 옷가지와 소지품을 모두 빼앗은 뒤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눈에 가시였던 셈이죠. 그놈은 다른 하인들에게도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연청을 돕거나 동정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이 연청을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저는 날마다 성 밖을 돌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나으리께서 양산박에 가담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으리께서 돌아오실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급한 마음에 양산박으로 찾으러 가서 나으리께 일러 바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청이 길게 그동안의 일을 말하더니 문득 노준이를 훑어보며 다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나으리, 정말로 양산박에서 오시는 길이라면 어서 빨리 그곳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그냥 댁으로 가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노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벌컥 화를 내면서 꾸짖었다. 네 이놈! 어디서 감히 그런 무례한 소리를 짓거리느냐. 내 아내는 결코 그럴 여자가 아니다. 나으리,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으리께서는 원래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니 잘 모르실 것입니다. 마님께서는 일찍부터 그놈과 정을 통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주 터놓고 그놈과 배를 맞추며 지냅니다. 댁으로 돌아가시면 반드시 큰 화를 당하실 겁니다. 니놈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구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곳 북경에서 살아왔느니라. 누가 감히 나를 업신여긴다는 말이며 이고라는 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한다는 말이냐. 오호라. 그러고 보니 이놈이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르고 탄로날 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게로구나. 내가 집으로 가서 사실을 알아본 연후에 이놈을 절대로 용서치 않으리라. 노준이는 결코 연청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연청은 노준이의 소매깃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나으리. 노준이는 애써 붙잡는 연청을 한 발에 걷어차서 쓰러뜨린 다음 곧장 자기 집을 향해 달렸다. 그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머슴들이 마치 불에 댄 듯 깜짝 놀라며 슬금슬금 피했다. 그러자 이구가 황망히 달려나와서 그를 맞아들였다. 노준이는 대청 위로 올라가서 좌정한 다음 물었다. 연청은 어디에 있느냐? 나으리,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일입니다. 나으리께서 들으시면 필시 화를 내실 것인즉 조금 쉬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고가 그렇게 둘러대고 있는데 노준이의 아내 가씨가 병풍 뒤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나왔다. 여보, 흑흑. 노준이가 아내 가씨를 노려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요? 그리고 연청은 어디 갔소? 여보, 우선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천천히 다 말씀드리겠어요. 가씨가 그제야 눈물을 훔치고 입을 열자 이고가 끼어들며 말했다. 나으리, 우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나서 참배를 마치고 진지부터 드십시오. 그 이후에 말씀드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노준이가 의심이 들었으나 우선 먼 길을 오느라 더러워진 옷을 벗어 던지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러자 곧 맛깔스런 반찬과 더불어 푸짐한 밥상이 차려져 들어왔다. 그는 몹시 허기를 느끼고 있던 터라 곧 수저를 들었다. 그가 막 첫 술을 뜨려고 하는데 문득 앞뒷문 쪽에서 동시에 함성이 일었다. 깜짝 놀라 바라보니 어느새 200여 명의 군졸들이 우르르 달려와 노준이가 있는 방으로 들이닥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들 이러시오. 놀란 노준이가 항변하자 군졸을 이끌고 온 듯한 사내가 말했다. 죄가 있고 없고는 일단 관가에 가보면 알 것 아니오. 여봐라, 이자를 어서 묶어라. 군졸들은 그에게 우르르 달려들어서 꽁꽁 묶었다. 노준이는 얼떨결에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한 채 묶여버렸다. 노준이가 관가에 끌려가자 북경유수 양중선은 이미 공청에 나와 높은 자리에 앉은 채 노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양쪽으로 우락부락한 관속 67명이 쭉 늘어서 있었다. 군졸들이 노준이를 섬돌 밑에 꿇어앉히자 양중서가 호통을 쳤다. 네 이놈, 역적놈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나으리,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결코 역적질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준이가 어안이 벙벙한 채 그렇게 대답하자 양중서가 더욱 소리 높여 꾸짖었다. 이놈이 양산박에 가담하여 두 번째 두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놈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테냐? 오호라. 이제 보니 이놈은 양산박의 도적대와 짜고서 안팎으로 호응하여 이곳 북경성을 칠 목적으로 돌아온 모양이로구나. 이제 이렇게 잡혀왔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 나으리, 제가 양산박에 갔던 건 사실입니다. 하오나 제가 어리석어 점쟁이로 꾸미고 온 오용이란 자의 계략에 빠져 집을 나섰다가 양산박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오늘에야 겨우 그곳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결코 그들에게 가담한 사실이 없으니 상공께서는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놈! 그렇다면 어째서 2달 동안이나 그곳에 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놈이 그자들과 한패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처럼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더란 말이냐?
여기 네 처와 이고가 낸 고소장이 있다. 그래도 네가 딴 말을 하겠느냐? 양중서는 이어 군졸들을 돌아보면서 소리쳤다. 여봐라. 어서 소장을 낸 증인을 대령하렸다. 그러자 군졸 2명이 공청 뒤로 돌아가더니 가씨와 이고를 데리고 나왔다. 자, 똑똑히 보아라. 여기에 소장을 낸 네 아내와 이고의 이름이 있느니라. 그래도 계속 사실이 아니라고 우길 테냐? 양중서의 호통에 이고가 노준이에게 말했다. 주인님,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젠 모든 걸 밝히십시오. 더 이상 버티셔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노준이가 어이가 없는 가운데에도 이고가 괘씸해 그를 보고 외쳤다. 닥치거라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네 놈을 거두어 주었거늘 네 놈은 이제 와서 무고한 나를 모함하려 하느냐. 그러나 이고는 노준이의 억울함을 밝히기는커녕 모반한 사실까지 밝혔다. 주인님, 집안의 벽에다 내구절의 반역시를 쓰시고도 모함이라 하십니까? 그 시의 내구절에서 각기 머리 글자 한 글자씩을 따면 노준의반, 즉 노준이가 반역한다란 뜻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버티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노준이는 그만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의 아내 가씨도 이고를 편들었다. 여보, 나는 당신을 해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다만 한 사람이 역적질을 하면 구족을 멸한다 했으니 당신 때문에 공연이 말려들까봐 그것이 걱정이에요. 노준이는 가슴이 터질 듯이 분노가 치솟아 그 의라통을 참느라고 신음소리를 토했다. 이고가 그런 노준이를 바라보며 이죽거렸다. 주인님, 어서 사실대로 고하십시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서 빨리 바른 대로 아뢰고 괴로움이나 면하시지요. 가씨도 다시 거들며 말했다. 당신의 거짓말이 이곳에서 통할 것 같아요. 어서 사실대로 고하세요. 잘못하면 저까지 치도곤을 당하겠어요. 살에는 정이 있어도 곤장에는 정이 없으니 어떻게 그 매를 견디겠어요. 그러니 어서 털어놓아 매질이나 면하세요. 이고와 가씨는 소장을 내면서 관가의 위아래에 미리 뇌물을 먹여놓았었다. 그런 까닭에 공청에서 장공목이란 자가 때를 맞추어 나섰다. 나으리, 저런 죽일 놈은 말로 해선 도무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매우 쳐야만 바른 말을 할 것입니다. 양중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옳은 말이로다. 여봐라. 저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러자 좌우의 관속들이 즉시 달려들어서 노준이를 형틀에 비끄럼했다. 공인들은 즉시 곤장을 치켜들고 양쪽에서 내리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 엉덩이에 살 가죽이 터져서 시뻘건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노준이는 몇 차례나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나곤 했다. 마침내 매를 참지 못한 노준이가 마음속으로 탄식했다. 이 노준이가 뜻밖의 재앙을 만나 죽는다더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인가. 살아남으려면 거짓자백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하여 노준이는 그들이 묻는 대로 대답했다. 그렇게 되니 양산박의 패거리와 내통하여 모반을 일으키려 했다는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말았다. 노준이가 사형수가 쓰는 큰 칼을 쓰고 옥으로 끌려가니 그 모습이 처참해 관리들마저 고개를 돌렸다. 장공목은 즉시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그의 목에다 100근짜리 큰 칼을 씌워서 독방에 가두도록 했다. 그런데 감옥에는 두 절급이 있었다. 그들은 친형제 간으로서 형은 사형수의 목을 베는 망나니까지 겸한 철비박 채복이었고 동생은 늘 머리에 꽃 한 송이를 꽂고 있는 일지와 채경이었다. 노준이가 만신창이가 된 채 감옥으로 끌려오자 채복이 채경에게 말했다. 나는 급히 좀 집에 다녀와야겠다. 네가 저자를 독방에 가두거라. 채경이 노준이를 데리고 안쪽으로 사라지자 채복은 곧바로 옥문을 나섰다. 옥문 밖에는 언제부터인지 연청이 쪽박을 든 채 거지행색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연청을 보자 채복이 아는 체를 했다. 오, 자넨 연청이 아닌가.
그러자 연청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님, 한 번만 사정을 보아주십시오. 제 주인님은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쓰신 채 오늘 이곳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게는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쪽박 속에는 제가 성을 돌면서 구걸한 식은 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주인님께 먹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도 그 일은 다 알고 있네. 어서 들어가서 그 밥을 먹여드리게나. 채복이 그를 가엾게 여겨 들여보내주자 연청은 거듭 감사를 표했다. 채복이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주교 근처를 지날 때였다. 문득 찻집 심부름꾼이 달려와서 말했다. 나으리, 웬 손님께서 나으리를 뵙고자 청하십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하더냐? 잘 모르겠습니다, 나으리. 지금 저희 찻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채복이 심부름꾼을 따라 찻집으로 가보니 도관 이고가 깨끗한 비단 옷을 잘 차려입은 채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채복을 보자마자 얼른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채복이 이고의 깍듯한 인사를 받으며 물었다. 이 도관은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하였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으리. 저쪽 조용한 자리로 가시죠. 잠깐이면 됩니다. 채복을 구석진 자리로 안내한 이고는 문득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나으리, 속담에 이르기를 여우는 여우의 마음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나으리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를 죽여 후환을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물건입니다만 정표로 알고 받아주십시오. 다른 관원들에게는 제가 따로 손을 쓰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대 속에서 50냥짜리 금괴 하나를 꺼내서 채복 앞으로 슬쩍 밀쳐두었다. 이에 채복이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이게 뭔가? 약수하옵니다만 황금 50냥입니다. 그러자 채복이 짐짓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당신은 관가 개석에 씌어있는 글도 못 보았소? 아랫백성은 함부로 대할 수 있어도 높은 이는 속일 수 없다고 씌어있는데 나더러 이까짓 황금 50냥 때문에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라는 거요? 당신은 짐짓 세상을 속이려 하지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소. 당신은 노준이의 집 재산을 몽땅 집어삼키고 그의 아내까지 차지하지 않았소. 그런데 겨우 황금 50냥으로 나를 매수하려 들다니. 만일 다음에 암행어사라도 뜨는 날에는 누가 내 목을 보호해 준다는 말이오? 그러자 이고가 얼굴빛이 하얘지면서 말했다. 나으리, 하오면 제가 황금 50냥을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업신여기지 마시오. 그 유명한 북경의 노준이가 겨우 황금 100냥 값어치밖에 안 된단 말이오. 정 그를 없애려거든 황금 500냥을 내놓으시오. 알겠습니다, 나으리. 황금 500냥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제발 오늘 밤 안으로 일을 끝내주십시오. 마음이 급한 이고는 채복이 을러대자 얼른 전대 속에서 금괴를 꺼내더니 황금 500냥을 채워주었다. 금괴를 품속에 집어넣고 난 채복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내일 새벽에 감옥으로 와서 시체를 메고 나가게나. 그 소리에 이고는 몹시 기뻐하며 채복에게 허리 굽혀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고와 헤어진 채복이 집으로 돌아가서 막 문간을 들어서려는데 문득 등 뒤에서 굵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최절급, 잠시만 뵙고자 합니다. 흠칫 놀라 뒤돌아보니 얼굴이 잘생긴 데다 차림새가 의젓한 사내 한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한눈에 보아도 매우 돈 많고 지체 높은 귀인처럼 보였다. 아시청 둥근 옷깃 차림에 양지옥을 장시한 허리띠를 둘렀고 머리에는 깨끗한 전립을 썼다. 네, 무슨 일로? 최복은 그가 여느 사람 같지 않아 말꼬리를 흐리며 그 사내를 바라보았다. 사내는 문득 채복에게 허리를 굽혔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복도 황망히 담례하면서 물었다. 나으리는 누구십니까? 혹시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조용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복은 그 사내의 조용한 말에 절로 위험을 느껴 그를 뒷곁에 호젓한 방으로 안내했다.
주인과 손님의 자리에 나누어 앉고 나자 사내가 말을 꺼냈다. 최절급, 놀라지 마시오. 저는 양산박에서 온 시진이란 사람이오. 본래 창주 횡해군 태생으로서 대주왕제의 후손이요. 벼로는 소선풍이라 하오. 의리를 존중하고 재물을 가볍게 여기며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던 탓에 불행히도 죄를 짓고 양산박에 들게 되었소이다. 그 말을 들은 채복은 소스라치듯 놀랐다. 어쩌면 이토록 대담할 수 있단 말인가. 채복이 문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제게 무슨 볼일이라도. 시진이 말을 이었다. 이번에 산채의 송공명 형님의 명을 받들어 노준이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음탕한 계집과 간교한 종놈 모함에 빠져서 옥에 갇히게 된 걸 알게 되었소. 이제 그는 사형수를 가두어 두는 독방에 갇힌 채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으니 그가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최절급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급을 다투어 찾아왔소이다. 최절급께서 노원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마음을 먹는 날에는 저희 양산박 두령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군사들이 이곳 북경성으로 밀어닥쳐서 남녀노소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쳐 없앨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최절급께서 의와 충을 존중하는 호걸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천냥 황금을 가지고 왔으니 정표로 받아주시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시진을 사로잡고 싶다면 당장 오랏줄로 묶으시오.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로 대담무쌍한 말이었다. 채복은 그 말을 듣자 저절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양산박의 두령이 눈앞에 나타나 은근히 엄포를 놓으니 정신이 아득한 데다 황금 천냥을 주겠다고 하니 그 엄청난 황금도 한낱 절급의 관원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것이었다. 채복은 마음이 어지러워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시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재촉했다. 사내 대장부는 일을 당했을 때 망설이지 않는다 했소. 어서 마음을 정하시오. 그 말에 채복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장사께서는 돌아가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쾌히 승낙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결코 이 은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시진이 고마움을 나타내니 채복은 꼼짝없이 승낙한 꼴이 되고 말았다. 시진은 문 밖으로 나가더니 또 한 사람을 불러들였다. 그는 바로 신행태보 대종이었다. 시진이 대종에게 눈짓을 하자 그는 보찜에서 묵직한 금괴를 꺼내 채복에게 주면서 말했다. 자, 작지만 정표로 알고 받아두시오. 황금 천냥입니다. 채복은 그 바람에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다. 황금 천냥을 선뜻 내놓는 그 호기에 감복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채복은 얼른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감옥으로 돌아갔다. 채복은 감옥에 이르자 동생을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일을 의논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채경이 대뜸 말했다. 형님은 항상 일을 당하면 끊고 맺기를 잘하셨는데 이번 일에는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을 못 정하십니까? 아오는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나?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피를 볼 것이며 사람을 살리려면 반드시 끝까지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기왕 황금 천냥을 받은 이상 그 돈으로 높고 낮은 관속들에게 뇌물을 써서 노준이를 살려냅시다. 양중서고 장공목이고 간에 모두 다 재물에는 눈이 어두운 자들이니 뇌물을 쓰기만 하면 반드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노준이를 죽이지 않고 적당히 문서를 꾸민 다음 먼 곳으로 귀향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구출해 가느냐 마느냐는 오직 양산박 패거리들에게 달린 일입니다. 채복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이다. 그렇다면 우선 노준이를 좋은 방으로 옮겨서 편히 있게 한 다음 아침 저녁으로 술과 음식을 잘 대접해 주어라. 그리고 양산박 패거리들이 이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도 미리 귀뜸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들 두 형제는 그날 밤부터
높고 낮은 관속들에게 골고루 뇌물을 뿌렸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감옥으로 노준이의 시체를 가지러 갔던 이고는 허탕을 치게 되자 허겁지겁 채복의 집으로 따지러 갔다. 그런데 채복은 없고 아우 채경이 대신 그에게 둘러댔다. 우리가 그자를 죽이려 했지만 뜻밖에도 죽이지 말라는 유수님의 엄명이 떨어지지 않았겠나. 아마 누군가 그자를 살려내기 위해 잔뜩 뇌물을 먹인 모양이요. 그러니 당신도 위에다 어떻게 손을 좀 써보시오. 위에서 분부만 내려오면 나는 즉시 그자를 처치해버리겠소. 채경이 그렇게 말하니 이고는 할 말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이고는 즉시 사람을 중간에 넣어 다시 상부에 뇌물을 썼다. 그러나 중간 사람을 통해 뇌물을 받고 난 양중선은 그 일을 절급에게 떠넘겼다. 그런 일은 절급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라. 유수인 내가 직접 나설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아무튼 한 이틀만 더 기다리라고 하여라. 장공목도 양중서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뇌물을 듬뿍 받아 챙긴 다음 말했다. 잠시만 더 기다려보라고 하게나. 유수님의 명이 없는데 난들 어찌하겠나. 그들은 뇌물은 뇌물대로 받고 서로들 미루기만 했다. 중간에 놓았던 사람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고는 조바심이 났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장공목은 양쪽으로부터 뇌물을 듬뿍 받아먹은 터라 문서를 꾸미지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제복은 또다시 뇌물을 잔뜩 쓴 다음 그에게 얼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정했다. 이윽고 장공목이 양중서에게 가서 말했다. 나으리, 노준이의 일을 판결하고자 하옵니다. 양중서가 넌지시 장공목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어떻게 판결하는 것이 좋겠는가? 양중서는 유수로서 이를 처결하기 전에 우선 장공목의 속을 떠보려는 눈치였다. 이미 채복으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아 챙긴 장공목이 입을 열었다. 이번 일은 소장을 낸 자가 있긴 하오나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준이가 양산박에 가서 약 2달가량 머물다 온 것은 사실이오나 강제로 붙들려 있었다고 하오니 그 또한 큰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은 곤장 40대를 친 다음 얼굴에 낙인을 찍어서 삼천리 밖으로 귀양을 보내는 것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상공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양중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목의 말에 어긋남이 없다. 내 뜻과 같네. 이어 장공목은 즉시 판결문을 작성한 다음 채복을 불러서 노준이를 끌어내 오도록 했다. 장공목은 관가의 뜰에서 판결문을 낭독한 다음 노준이로 하여금 곤장 40대를 맞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20근짜리 큰 칼을 씌워 사문도로 앞송토록 했다. 그런데 호송을 맡은 두 공인은 바로 설패와 동초였다. 그들은 본래 개봉부의 관원으로서 한때 임충을 창주 땅까지 호송하라고 돌아간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때 중도에서 임충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간 탓에 고태위의 미움을 받아서 북경성으로 귀양 왔으나 양중서가 그들을 쓸모있는 사람이라 여겨 다시 공인으로 부리고 있었다. 그들 두 공인은 호송 명령을 받자마자 곧장 자기 집으로 돌아가 길 떠날 채비를 하였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국리 끝에 두 공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주막으로 청해 오도록 했다. 설패와 동초가 주막으로 오자 그는 으슥한 자리로 안내한 다음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두 분 나으리께 은밀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그 부탁할 말이라는 것이. 실은 노준이는 본래부터 나의 원수입니다. 이제 그가 사문도로 귀양을 가게 되었으나 길은 매우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그는 동전 한 입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따라서 두 분께서는 결국 자기 돈만 쓰면서 헛고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다녀온다 할지라도 서너 달은 좁기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정표로서 두 분께 대은 2정씩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사문도로 가시는 도중 으슥한 곳을 택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를 죽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초와 설패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더러 어떻게 뒷감당을 하라는 거요?
그것은 조금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두 분 나으리께서 그를 죽이신 다음 낙인 찍힌 얼굴 껍질만 벗겨 오신다면 제가 두 분께 각각 50냥씩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가에는 제가 미리 다 손을 써서 아무 일도 없도록 구워 삶아 놓겠습니다. 설패와 동초는 서로 얼굴만 마주 볼 뿐 얼른 입을 열지 못했다. 이때 동초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돈이 탐이 나긴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군. 그러자 은양의 마음이 움직인 설패가 동초에게 말했다. 여보게, 이 도가는 의리 있는 분이니 우리가 이번 일을 잘 처리해 드리고 나면 다음에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신세질 수 있지 않겠나. 이고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초를 부추겼다. 나는 결코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오.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은혜를 갚겠소이다. 좋소. 그 대신 오늘 한 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설패와 동초는 이고와 헤어져 돌아갔다. 보찜을 모두 챙기고 난 그들은 관가로가 노준이를 데리고 나왔다. 그들이 막 성문을 나서려 하자 노준이가 사정했다. 나으리, 저는 오늘 곤장 40대를 맞았기 때문에 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내일 아침에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두 사람이 노준이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턱이 없었다. 닥쳐라, 이 나쁜 놈아. 돈도 한 푼 없는 주제에 시간까지 끌려고 그러느냐? 여기에서 사문도까지는 왕복 6천이나 되는 먼 거리이니라. 많은 노잣돈이 필요한데 이놈이 알거지 신세이니 우리 두 사람의 팔자가 기구하구나. 저는 아무 죄 없이 모함을 받아 귀양가게 되었습니다. 부디 두 분 나으리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동초가 꾸짖었다. 네 이놈,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놈이 지난날 부자로 살았을 때는 머리털 하나 뽑아주지 않는 구두쇠 노릇을 하더니 이제야 비로소 천벌을 받게 된 것이니라. 자, 잔말 말고 어서 걸어라. 노준이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문 채 발걸음을 옮겨 그들과 함께 동문을 빠져나갔다. 동초와 설패는 동문을 빠져나오자 들고 가던 옷 보따리와 우산 따위의 짐을 노준이가 목에 쓴 칼에다 걸었다. 그러고는 사정없이 노준이를 몰아내며 길을 재촉했다. 때는 이미 늦은 가을인지라 사방에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다. 열을 지어 나르는 변방의 기러기 떼가 귀양 가는 그의 마음을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다. 설패와 동초는 갖은 구박을 하고 다그치며 노준이를 호송해 갔다. 한 사오리쯤 갔을 때 어느덧 해가 저물어 땅거미가 지고 있어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객점을 찾아들었다. 땅바닥에 보침을 팽개치면서 설패가 소리쳤다. 니놈 덕분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는 공인인데 어찌 니놈의 밥을 지어서 바칠 수 있겠느냐. 밥 생각이 있거들랑 어서 나가서 불을 피우거라. 노준이는 큰 칼에 목을 건 채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다. 그는 심부름꾼에게 물어서 솔가지와 가랑잎을 가져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보다 못한 객점의 심부름꾼이 쌀을 씻어서 안치는 일을 도와주었다. 노준이는 본래 부잣집에서 태어나 가난을 모르고 살았으므로 이런 일에는 무척 서툴렀다. 아궁이 속의 솔가지와 가랑잎들은 연기만 뿜어낼 뿐 제대로 타들어갈 리 없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불씨마저 꺼져버리자 노준이는 입으로 힘껏 불어서 불씨를 살리려고 했다. 그러자 제티가 마구 눈으로 날아들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부엌으로 들어온 동초는 그 광경을 보자 혀를 끌끌 차면서 나무랐다. 쯧쯧, 한심하군 한심해. 가까스로 객주집 심부름꾼의 도움으로 밥을 다 지어놓자 동초와 설패는 그것을 몽땅 퍼다먹었다. 노준이에게는 먹어보란 말 한마디조차도 건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실컷 퍼먹고 나서 먹다 남은 찌꺼기를 내밀었다. 자, 이거 처먹고 나서 발 씻을 물을 데워라. 노준이는 밥 찌꺼기를 먹고 나서 부엌에 나가 물을 데웠다. 물이 따뜻해지자 노준이가 방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물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으리. 수고했다. 너는 잠시 여기 앉아서 쉬고 있거라. 그러고 나서 부엌으로 가더니
그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 시시덕거리면서 한동안 발을 닦았다. 잠시 후 그들은 더운 물 한 통을 받쳐들고 들어와서 말했다. 자, 우리가 특별히 발을 씻어주마. 어서 발을 이리 내라. 아닙니다, 나으리. 제가 씻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벌컥 화를 내면서 꾸짖었다. 이 천하의 죽일 놈아. 죄인 주제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일이지 원 잔말이 그리도 많으냐. 그러면서 그들은 노준이의 두 발을 끌어당겨서 덥석 물속에 집어넣었다. 다음 순간 노준이가 비명을 질렀다. 그 물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었다. 흥, 어르신께서 손수 발을 씻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우거지상을 쓰는 모양이로군. 그들은 노준이를 골려준 다음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지 쇠사슬로 노준이를 방문 밖에 묶어두었다. 그리고 저희들은 따뜻한 방 안에 누워서 두 다리를 벌린 채 코를 골았다. 노준이는 목에 칼을 쓰고 묶인 몸인데다 밤새도록 바람이 휘몰아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노준이의 두 발은 뜨거운 물에 데인 터라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런데 두 놈은 미처 날이 밝기도 전에 주막집 심부름꾼에게 밥을 지으라 하여 배불리 먹고 나서 갈 길을 서둘렀다. 노준이는 부르튼 발에 물집이 생겨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다. 나으리, 도저히 못 걷겠습니다. 그러자 설패가 옆구리를 걷어차더니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말했다. 죽기 싫으면 어서 걸어라 이놈아. 동초는 짐짓 말리는 척하면서 말했다. 자, 너무 그렇게 다그치지 말게나. 이놈은 머리가 좋으니까 결코 우리의 말을 거스르지 않을 걸세. 마침 가을비가 척척하게 내리는지라 길은 질고 미끄러웠다. 노준이는 겨우 아픔을 참으면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목에 건 큰 칼은 그날따라 천근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10여리쯤 걷고 나자 뜨거운 물에 댄 발은 물러 터져서 이미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으리, 제발 이 불쌍한 놈에게 잠시만이라도 쉬었다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도저히 더 이상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그들은 커다란 숲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어렴풋이 동력이 밝아오는 가운데 이른 아침인지라 아직 길 가는 행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 일찍 일어나 떠나오는 바람에 무척 피곤하구나. 저기 보이는 숲속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였다가 가면 좋으련만 니놈이 도망칠까봐 그게 걱정이로구나. 나으리, 제게 날개가 돋쳤다 한들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부디 아무 염려 마시고 한 잠 푹 주무십시오. 노준이가 잠시 쉬었다 갈 생각에 그렇게 말했다. 흥, 이놈의 말에 누가 속을 줄 아느냐? 이놈을 묶어두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느니라. 설패는 노준이를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소나무 둥치에다 단단히 비끄러맸다. 그러고는 문득 동초를 향해 당부했다. 형님, 이제 길가에 나가 있다가 누구든 사람이 나타나거든 기침을 크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나 내가 망을 보겠네. 그제야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챈 노준이가 소리쳤다. 아니, 왜들 이러십니까? 그러자 설패는 보찜 속에서 삼배 조각을 꺼내더니 사정없이 그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다. 이때 동초가 길가로 나가면서 말했다. 빨리 해치워버리게나. 염려 말고 어서 망이나 잘 보시오. 그러고 나서 설패는 몽둥이를 들고 노준이의 곁으로 다가오더니 빈정거리듯 말했다. 이놈은 우리 두 사람을 원망치 말아라. 이놈이 부리던 이고란 자가 이놈을 중도에 해치워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했느니라. 사문도까지 간다 해도 너는 역시 죽을 목숨이니 여기에서 깨끗이 고통을 없애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게다. 죽어 저 세상에 가더라도 우리를 원망하지는 마라. 내년 오늘이 바로 이놈의 제삿날이니라. 그 말을 들은 노준이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 수작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지내온 날들이 섬광처럼 떠오르며 북받치는 설움에 겨워 한스러운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온몸이 꽁꽁 묶여있는 데다가 입까지 막혀있으니 도무지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노준이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고개를 푹 떨궜다. 순간 설패는 두 손으로 몽둥이를 꽉 움켜쥔 채 그의 머리통을 치기 위해
하늘 높이 치켜 세웠다. 일어서는 양산박 호걸들. 그때 길가 쪽에서 망을 보던 동초는 갑자기 쿵 소리를 들었다. 설패가 일을 끝낸 줄로 짐작하고 재빨리 숲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 달려간 동초는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노준이는 여전히 나무 등치에 꽁꽁 묶여 있는데 설패가 도리어 땅바닥에 벌렁 낮아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앗,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마늘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았단 말인가? 깜짝 놀라 재빨리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다른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설패는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었다. 동초는 등골이 섬뜩해지는 가운데 설패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앗, 화살을 맞았구나. 동초가 보니 조그맣고 앙증맞은 화살 한 개가 설패의 가슴을 꿰뚫고 있었다. 동초가 놀라 외마디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소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는 한 사내가 있었다. 네 이놈! 그 소리와 함께 사내가 다시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새벽 바람을 가르고 날아와 동초의 목을 꿰뚫었다. 그 순간 동초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 사내는 재빨리 소나무 곁으로 달려가 노준이를 묶은 밧줄을 칼로 끊었다. 그러고는 목에 쓴 큰 칼을 부숴버린 후 그를 안아다 풀 위에 앉히고 목을 놓아 울었다. 노준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연청이었다. 연청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연청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일을 말했다. 저는 북경성에서부터 줄곧 이 두 놈의 뒤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오기 전 이고란 놈이 이 두 놈을 만나서 무언가 수작을 꾸미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한눈에 주인님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짐작했습니다. 어젯밤 주인님께서 객점에 계신 동안에도 저는 바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이곳으로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놈들이 반드시 이 숲속에 이르러 손을 쓰리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로 두 놈을 해치워 버린 겁니다. 그는 늘 조그만 활과 3개의 화살을 지니고 다녔는데 쏘기만 하면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그 활은 오목으로 만들어서 검고 탄탄했으며 시우를 맨 상근에는 붉은 상아가 끼워져 있었다. 노준이는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으나 당장은 갈 곳마저 없는 처지라 한탄했다. 네가 나를 구해준 건 고마운 일이다만 두 공인을 죽였으니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겠느냐. 이제 죄가 더 무거워졌으니 이 넓은 천지에 어디로 가서 몸을 의탁할꼬. 이 일은 처음부터 송공명 때문에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양산방 말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연청이 그렇게 말하자 노준이도 옳게 여겼으나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나는 장독이 난 데다 발까지 되어서 짓물러 터졌으니 도저히 걸을 수가 없구나. 그러자 연청이 재빨리 등을 들이대면서 말했다. 주인님, 꿈을 댈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노준이를 업은 연청은 열심히 동쪽을 향해 걸었다. 그러나 10여리도 채 가지 못해서 지쳐버리고 말았다. 마침 조그만 마을이 보였다. 주인님, 마을입니다. 객점에 들어서 조금 쉬었다 가시죠. 그게 좋겠군. 그리하여 그들은 객점에 들게 되었다. 연청은 약간의 술과 고기를 사다가 노준이에게 요기를 시켰다. 그러나 막상 떠나려 하자 노준이가 말했다. 기왕 객점에 들렀으니 장독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더 쉬었다가 가자. 여기서 양산바까지 줄곧 업혀갈 순 없는 일 아니냐. 연청도 노준이를 업고 오느라 지친 몸이어서 그 말에 따랐다. 한편 설패와 동초의 시체가 발견된 것은 그날 오후쯤이었다. 길 가던 나그네가 잠시 땀을 식히려고 숲속을 찾아들었다가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다. 그는 허겁지겁 가까운 마을의 이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이정은 곧 북경의 대명부에 가서 고했다. 검시관이 나와서 보니 화살에 맞은 두 공인은 바로 자기들과 함께 일보던 설패와 동초였다. 검시관은 시체에 꽂혀있는 화살을 뽑아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화살은 여느 화살과는 달랐다. 화살대가 무척 짧았고 군깃은 까마귀 털이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여러 관속들과 상의했다. 그 결과 그것이 노준위의 집 청직이 연청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곧 양중서에게 고하자 양중서는 즉시 대명부의 포도군관에게 명을 내렸다. 여봐라. 즉시 각 고을에 방을 붙이고 군조를 풀어서 노준이와 연청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관가에서는 곧 200여 명의 공인을 풀어 연청과 노준이의 얼굴을 그리고 죄목을 적어 가까운 여러 마을에 붙이고 죄인을 잡아들이게 했다. 그때 노준이는 매맞은 상처가 덧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노준이와 연청이 들어있는 객점의 심부름꾼도 마을 어귀에 나갔다가 그 방을 보았다. 거기에는 두 사람의 얼굴 모양이 그려져 있었고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있었다. 깜짝 놀란 심부름꾼은 곧장 마을의 이정에게로 달려갔다. 저희 집에 두 사람이 묵고 있는데 무척 수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어귀에 붙어있는 범인들의 얼굴과 매우 흡사합니다. 알겠네. 그럼 범인들이 낌새를 눈치채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게나. 그동안 나는 곧장 관가에 다녀오겠네. 이정은 심부름꾼에게 그렇게 이른 뒤 그 길로 대명부로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다. 한편 그때 연청은 활을 들고 마을 근처의 산에 올라가서 새를 잡고 있었다. 그것으로 노준이의 저녁 반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가 마을 근처로 돌아왔을 때 문득 소란스런 소리를 들었다. 재빨리 나무숲에 숨어서 엿보니 창과 칼로 무장한 군졸 200명이 어느새 노준이를 꽁꽁 묶어 호송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당장 뛰쳐나가서 구하려 하였으나 혼자서는 그 많은 군졸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젠 양산박으로 가서 송공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님은 꼼짝없이 죽게 되리라. 생각이 거기에 미친 연청은 곧장 숲속으로 빠져 달아났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으나 연청은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 잠시라도 지체했다가는 주인의 목이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산길을 가던 그는 한밤이 되어서야 어수선한 잡목숲 사이에 쓰러져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숲풀 속에서 잠을 깬 그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배는 고프고 노자는 한 푼도 없으니 이거 참 큰일이로구나. 그런 걱정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마침 나무 위에서 까치가 울고 있었다. 옳지. 저놈이라도 잡아서 요기를 해야겠구나.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무 위의 까치는 울음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연청은 지니고 있던 작은 활에다 화살을 매긴 다음 빌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연청에겐 오직 화살 한 개만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제가 주인님을 구출할 수 있다면 이 짧은 화살이 저 까치를 맞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주인님이 살아날 수 없는 몸이라면 화살이 빗나가게 해 주십시오. 빌기를 마친 연청은 까치를 향해 활을 쏘았다. 화살은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가더니 보기 좋게 까치의 꼬리에 맞았다. 그러나 까치는 떨어지지 않고 짧은 화살을 꽁지에 단 채 멀리 언덕 밑으로 떨어졌다. 연청은 재빨리 언덕 밑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까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분명히 이 근처에 떨어졌는데 이상한 일도 다 있군. 그런데 바로 그때 앞쪽에서 두 사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연청의 어깨와 맞부딪힐 듯이 지나갔다. 연청은 그들의 뒷모습을 돌아보자 얼른 생각이 떠올랐다. 노자가 없던 차에 마침 잘 됐군. 저 두 놈을 때려 눕히고 보따리를 빼앗아야겠다. 그는 재빨리 두 사람의 뒤를 쫓았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걷고 있었다. 연청이 뒤에 가는 사내의 등골을 주먹으로 냅다 후려치자 사내는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다음 순간 그는 또 한 사내를 향해서 냅다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나 아뿔싸 사내는 잽싸게 몽둥이를 휘둘러서 연청의 왼쪽 정강이를 후려치는 것이었다. 연청은 그 몽둥이를 맞고 벌렁 나자빠졌다. 그러자 고꾸라졌던 사내가 벌떡 일어서더니 발로 연청의 몸을 꽉 짓누른 후 허리에 칼을 쓱 뽑아 들고서 내리치려 했다. 여보시오. 나는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누가 제 주인님을 위해서 양산박에 소식을 전해준단 말입니까? 연청은 안타까운 마음에 무턱대고 그렇게 소리쳤다. 그러자 사내가 천천히 칼을 거두고 연청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더니 물었다. 이놈아, 무슨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냐? 사내가 칼을 거두자 연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거 나라 무엇하오? 그때 연청을 보고 있던 또 한 사내가 연청의 팔을 비틀고 소매를 치켜 올렸다. 그의 팔에 수놓은 꽃무늬가 드러나자 사내는 연청에게 물었다. 그대는 혹시 노원애님 댁에서 일하던 연청이 아닌가? 연청은 그들을 자기를 뒤쫓는 공인들로 생각했다. 그러나 숨길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에라 모르겠다. 기왕 죽을 목숨이니 사실대로 다 털어놓고 잡혀가 죽은 뒤 넋이라도 한 곳에서 만나자. 그렇게 생각한 연청이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오. 그런데 그대가 여기 어쩐 일인가? 나는 지금 양산박에 가서 소식을 전한 다음 송공명님께 우리 주인님을 구해주십사 하고 청할 작정으로 가는 길이오. 그러자 두 사내는 갑자기 호탕하게 껄껄 웃었다. 하하, 하마터면 실수로 그대를 죽일 뻔했구려. 우리는 지금 양산박에서 이리로 나오는 길이오. 그들은 바로 병관삭 양웅과 반면삼랑 석수였다. 양웅이 말을 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지금 송강영님의 명을 받고 노원해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북경으로 가는 길이오. 오용군사님과 대종영님은 뒤따라 산을 내려오셔서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계신 중이오. 연청은 그들이 바로 양산박에서 온 두령들임을 알자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설명해 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양홍이 석수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제 나는 연청과 함께 산채로 올라가서 송강영님께 알린 다음 따로이 대책을 마련토록 할 테니 자넨 곧장 북경으로 가서 노원애님의 소식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오게나. 그게 좋겠군. 석수가 쾌히 응낙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에서 헤어졌다. 양홍과 함께 양산박에 이른 연청의 말을 들은 송강은 깜짝 놀랐다. 송강은 충의당의 여러 두령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의논했다. 한편 북경성 밖에 이르는 석수는 해가 이미 저문 탓에 성 밖의 객점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새벽 아침밥을 지어 먹고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딘지 모르게 심상치 않았다.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고 집집마다 들창과 문이 닫혀 있었다. 석수는 마침 그곳을 지나던 늙은이에게 물었다. 어르신, 이곳 북경성에 무슨 큰일이라도 났습니까? 젊은이는 다른 곳에서 온 모양이구랴. 그렇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은 오늘 오시 삼각의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죄인을 차명하기로 되어 있다오. 석수는 가슴이 뜨끔했으나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네? 차명이라고요? 어떤 죄인입니까? 젊은이는 아마 모를 거요. 이곳 북경성 안에는 노원애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는데 그가 양산박에 붙들려 갔다가 도망쳐온 후 모함을 받아 사문도로 귀양 가게 되었다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으나 귀양 가는 도중 2명의 공인을 죽인 죄목으로 어젯밤에 다시 끌려왔다오. 오늘 차명당하는 죄수는 바로 그 사람이라오. 늙은이가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말했다. 석수는 늙은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 재빨리 저작거리로 달려가 보았다. 그곳엔 마침 누각이 딸린 주막이 하나 있었다. 석수는 곧바로 주막 위층으로 올라가 큰 길 쪽으로 난 방에 들었다. 잠시 후 심부름꾼이 올라와서 물었다. 손님,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혼자서 술을 드시겠습니까? 술잔은 큰 걸로 하나 가져오고 술 2갑과 삶은 고기 2근만 썰어 오너라. 더 이상 여러 말 시키지 말라. 석수는 일이 이 지경이 되어 속을 끓이던 터라 심부름꾼에게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깜짝 놀란 심부름꾼은 벌벌 떨면서 굽신거렸다. 네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요. 심부름꾼이 술 2갑과 삶은 고기 2근을 가지고 오자 석수는 그것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얼마 후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석수는 창가로 가서 내거리를 내다보았다.
길가의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심부름꾼이 올라와서 말했다. 손님, 다 드셨습니까? 다 드셨으면 어서 술값을 치르고 다른 곳으로 피하십시오. 이제 곧 누강민 내거리에서 죄인을 참할 것입니다. 석수가 화를 벌컥 내며 꾸짖었다. 네 이놈! 주둥아리를 찢어놓기 전에 어서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다. 내가 왜 자리를 피한단 말이냐. 그 말을 들은 심부름꾼은 기겁을 하며 누각 밑으로 사라졌다. 문득 요란한 징소리와 북소리가 먼 곳으로부터 가까이 다가오자 석수가 밖을 내다보았다. 어느덧 연암은 쌍의 창칼이 형장을 둘러싸고 있었고 망나니와 형리가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노준이를 끌고 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양옆에는 북과 징을 든 군졸들의 모습도 보였다. 앞에 선 망나니는 철비박 채복이었고 뒤에 선 형리는 일지와 채경이었다. 채경이 노준이의 목에 걸린 큰 칼을 쳐들면서 말했다. 노원에 우리 두 형제는 당신을 구해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일이 꼬여 이렇게 되고 말았소. 그러니 죽더라도 결코 우리 두 형제를 원망치 마오. 저쪽 길 건너 오성당 안에 미리 당신의 위패를 모셔두었소. 그러니 귀신이 되거든 곧장 그곳에 가서 제사를 받으시오. 그들은 내거리에 이르자 목을 칠 죄인을 한가운데에 세웠다. 이윽고 관리 하나가 소리쳤다. 옷이 삼각이오. 그러자 채경은 노준이의 목에 걸렸던 큰 칼을 벗겨내고 그의 머리를 바로 잡아주었다. 채복은 청룡도를 비껴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청룡도가 공중을 가를 때마다 바람 소리가 들렸고 벌거벗은 그의 윗 몸뚱이가 땀에 젖어서 번들거렸다. 드디어 담당 공목이 죄인의 죄상을 적은 범유패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 한 사람 숨소리조차도 내지 않았다. 망나니 채복이 칼춤을 멈추고 드디어 죄수의 목을 치고자 청룡도를 높이 치켜들었다. 사람들은 일제히 와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때 누각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석수는 허리에 찬 칼을 쓱 뽑아들었다. 그러고는 소리쳤다. 양산박의 호걸들이 모두 여기에 오셨느니라. 그 고함 소리를 듣자 채복과 채경은 죄수를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석수는 춤추듯 칼을 휘둘러 달아나려는 옥졸들의 목을 무베듯 닥치는 대로 베고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명을 해치우고 난 그는 한 팔로 노준이를 부축하여 남쪽을 향해 내달렸다. 그 사실은 곧 양중서에게 알려졌다. 보고를 받은 양중서는 크게 노해 분부했다. 여봐라. 지금 곧 성 밖으로 통하는 사대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샅샅이 성 안을 뒤져 놈들을 사로잡도록 하라. 그리하여 성 안에는 순식간에 군졸들이 새까맣게 깔리고 말았다. 석수는 북경성 안의 길을 잘 몰랐다. 그나마 길을 알고 있는 노준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어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석수가 노준이를 부축해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성문은 이미 굳게 닫혀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되니 미처 성문을 빠져나가지 못한 석수와 노준이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와 같았다. 그들은 마침내 공인들이 덮어씌운 올가미에 갇혀 사로잡히고 말았다. 공인들은 두 사람을 양중서 앞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석수는 대뜸 두 눈을 부릅뜬 채 꾸짖었다. 내 이놈 양중서야. 이놈은 어찌하여 나라를 좀먹고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나는 송강형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느니라. 이제 곧 송강형님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곳 북경성을 무찌르면 물론 이놈의 몸뚱이를 참하여 새 토막을 낼 것이다. 그 소리에 관원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양중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여봐라. 저 미친놈과 노준이를 즉시 옥에 가두어라. 그리하여 석수와 노준이는 20근짜리 큰 칼을 목에 쓴 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한편 양중서는 채복을 불러서 당부했다. 그 두 놈을 정신 차려서 감시하되 조금도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알겠느냐? 그러나 채복은 원래부터 양산박 호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석수와 노준이를 같은 방에 가둔 다음 술과 고기를 대접하면서 편안히 지내도록 했다. 덕분에 그들 두 사람은 아무 고통도 없이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을 옥에 가두고 난 양중선은 이번에 새로 부임해온 왕태수를 불러들이고 이번 일로 성 안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을 알아오게 했다. 왕태수가 알아보니 석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는 무려 7, 80명에 달했고 다친 자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다. 보고를 받은 양중선은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는 공금을 풀어서 다친 자들을 치료시키는 한편 죽은 자들의 장례를 도왔다. 그런 다음 날이었다. 북경성 안팎으로부터 쉴 새 없이 보고가 날아들었다.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지만 양산박으로부터 온 포고문이 성 안팎의 곳곳에 뿌려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양중서가 왕태수를 불러 물었다. 그 포고문을 가지고 있느냐? 네, 바로 이것이옵니다, 나으리. 왕태수로부터 포고문을 받아 읽고 난 양중서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마치 오한이 들린 듯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 포고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양산박의 의사 송강은 대명부의 관리들에게 알리고 천하에 고하노라. 오늘날 대송국의 조정에는 탐관오리들이 들끓고 있어 온 천하의 어진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다. 노준이는 천하의 호걸이므로 우리가 청하여 함께 하늘의 옳은 뜻을 펼치려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간사한 자들의 뇌물을 먹고 음모를 꾸며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특히 나는 석수를 대명부로 보내서 내 뜻을 미리 그곳에 전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제 내가 다시 알리노니 노준이와 석수의 목숨은 보전할 것이며 노준이의 음탕한 계집 가시와 간악한 하인 이고를 잡아서 나에게 바치기 바란다. 만일 그렇지 못할 시에는 이 송강이 대군을 이끌어 북경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니라. 한번 대군이 그곳에 이르는 날에는 옥과 돌을 가리지 않고 모두 불에 타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우리를 후원하며 모든 영계의 귀신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니 우리는 이르는 곳마다 악독한 자들을 쳐 죽이고 집들을 불사르리라. 다만 의를 존중하는 선비들과 절개를 지키는 여인들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과 깨끗한 관리들은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니 이들은 마음 놓고 맡은 바 일에 힘쓰라. 양중선은 그 포고문을 읽고 어찌할 줄을 몰라 왕태수에게 물었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왕태수는 원래 마음이 부드럽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양중서의 물음에 의견을 밝혔다. 나으리, 조정에서 놈들을 여러 차례 쳐 없애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놈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성한 군대입니다. 우리 북경성의 병력으로 저들을 대적하기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하오니 놈들을 자극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즉, 우선 그 두 죄인을 살려두고 표문을 지어서 조정에 아뢰는 한편 빙장어른 채태사님께도 서신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 군사들로 하여금 성 밖에 나가 영체를 세우게 하여 만약의 일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번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그 2명의 죄인을 죽여버린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 놈들이 일제히 성 안으로 쳐들어오는 빌미를 만들어주게 될 것이므로 커다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둘째는 조정으로부터 문책을 받게 될 것이며 셋째는 백성들이 놀라서 성안이 발칵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하오니 부디 소인의 계책을 따라 주옵소서.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양중선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지부의 말이 옳소. 그러고 나서 감옥에 채북을 불러오게 하여 분부했다. 그 두 놈은 여러 놈들과는 다르다. 그러니 너무 심하게 다루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채북이 그 말뜻을 알아듣고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감옥으로 돌아온 채북은
자신이 미리 그들에게 후이대한 걸 은근히 기뻐하면서 중얼거렸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려가는군. 채복은 옥으로 돌아와 석수와 노준이를 위로하며 더욱 후이 대접했다. 그때 양중선은 두 병마도감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문달과 이성이었다. 문달은 큰 칼을 잘 썼으므로 대도란 벼로를 갖고 있었고 이성은 얼굴이 험상궂은 까닭에 천왕이란 벼로가 붙어 있었다. 조정에 표문을 지어 올리고 채태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양중선은 이번에 그들 두 병마도감을 불러서 양산박에 포고문을 내보이며 의논했다. 양중서의 말을 모두 듣고 난 병마도감 이성이 입을 열었다. 나으리, 아무 염려 마옵소서. 어찌 감히 그 자들이 산채를 버려둔 채 이곳을 넘보겠습니까? 저희가 비록 재주 없으나 만일 그 자들이 쳐들어오는 날에는 성 밖에 나가 영체를 세우고 있다가 단칼에 무찔러 버릴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양중서는 그들이 몹시도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들에게 각각 좋은 비단 한 필씩을 내려 의기를 돋우어 주었다. 자신의 영체로 돌아온 이성은 즉시 대소군관을 불러서 의논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위풍이 늠름하고 용모가 당당한 호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급선봉 sak초였다. 이성이 sak초에게 분부를 내렸다. 양산박의 도적대가 머지않아 우리 북경성을 침범할 것이라 한다. 그대는 본부 군사를 점검하여 성박 30여리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 영체를 세우도록 하라. 나도 곧 군사를 거느려 뒤따라가리라. 그리하여 sak초는 본부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성박 30여리 떨어진 곳에 있는 비호욕이라는 곳에 산을 의지하여 영체를 세웠다. 그 다음 날 이성도 수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와서 25리 떨어진 괴수파의 영체를 세우고 그 주위에 창칼을 세우는 한편 사방에 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영체 앞쪽에 여러 개의 구덩이를 파두었다. 모든 준비를 끝낸 두 사람은 공을 크게 세우리라 작정하고 오직 양산박 군사들이 쳐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석수마저 북경성에 오게 갇혔다는 보고를 들은 송강은 크게 놀라 즉시 오용과 더불어 상의한 끝에 첩자로 하여금 북경성 안팎에 포고문을 뿌리도록 했다. 이는 오직 노준이와 석수의 목숨을 보전케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송강은 여러 두령들을 충의당에 불러 모았다. 자, 이제 북경성 안팎에 포고문을 뿌렸으니 저들이 함부로 노원에나 석수를 죽이지 못할 것이요. 앞으로 무슨 계책을 써야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겠소. 송강의 물음에 군사 오용이 나섰다. 염려 마십시오. 이 오용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이번 기회에 한 가지 계책을 써서 그들을 구해내는 한편 북경성의 재화와 공물을 취하여 우리 산채의 살림에 보탤까 합니다. 내일이 바로 길일이오니 서둘러 출진토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용이 선뜻 나서니 송강이 마다할 리가 없었다.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하오. 송강은 즉시 철면공목 배선을 불러 군사내를 채비를 하게 했다. 그러자 흑선풍 이규가 불쑥 끼어들었다. 형님, 내 이 쌍도끼가 오랫동안 피에 굶주려 있던 참에 마침 잘 됐소. 이번 기회에 내게 군사 500명만 붙여서 선봉에 서게 해 주시구랴. 내가 득달같이 북경으로 달려가 그 양중설한 놈을 마구 찍어서 육회를 만들어 버리겠소. 또한 이고와 그 나쁜 년도 천조각 만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 노원해와 석수를 구해오겠소. 제발 소원이오. 아우의 용맹은 이미 모든 형제들이 다 알고 있지만 북경성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곳일세. 더군다나 양중서로 말할 것 같으면 동경의 태사부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채태사의 사위이며 그의 휘하에는 이성과 문달이라는 뛰어난 장수까지 있네. 그들은 혼자서 능히 만명을 대적해낼 수 있는 장수들이니 함부로 맞서서는 아니 되네. 송강이 무거운 얼굴로 그렇게 말하자 이규가 그들을 추켜 세우는데 화가 나 버럭 소리를 질렀다. 형님, 왜 형님은 놈들만 추켜 세우고 이 아우의 실력은 믿지 않는 거요? 일단 한번 믿어보시구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보시구랴. 만일 내가 진다면 맹세코 다시는 이 산채에 돌아오지 않겠수. 그러자 오용이 선선히 이규에게 허락했다.
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선봉에 세워주마. 군사 500명을 줄 테니 내일 아침 일찍 금사탄을 건너도록 해라. 그 말을 들은 이규는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졌다. 과연 오용 형님께서 최고시오. 형님만이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시는구랴. 송강은 오용과 더불어 군사를 배치한 다음 철면공목 배선으로 하여금 각 영체에 알리도록 했다. 때는 이미 초겨울로 접어들어 군사들은 갑옷을 입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말들은 살이 쪄서 튼튼했으며 군사들은 오랫동안 싸움을 하지 않았던 탓에 좀이 쑤시던 참이었다. 그들은 명이 떨어지자마자 창칼을 수습하는 한편 말 잔등에 안장을 얹고 출진 준비를 서둘렀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금사탄을 건넜다. 즉 제1대에서 제4대까지 차례로 출발한 다음 전군, 중군, 후군, 좌군, 우군의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선봉의 제1대는 이규가 군사 500명을 거느렸고 제2대는 해진, 해복, 공명, 공량이 군사 1000명을 거느렸으며 제3대는 호삼랑, 손이랑, 고대수 등 세 여걸이 군사 1000명을 거느렸고 제4대는 이응, 사진, 손신이 군사 1000명을 거느렸다. 중군은 주장 송강과 군사 오용이 여방, 곽성, 솔립, 황신 네 두령을 거느렸고 전군은 진명이 한도와 팽기를 부장으로 거느렸고 후군은 임충이 마린과 등비를 부장으로 거느렸고 좌군은 호연작이 구분과 연순을 부장으로 거느렸으며 우군은 화영이 진달과 양춘을 부장으로 거느렸다. 끝으로 능지는 굴량미와 마초를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고 대종은 빠른 발을 이용하여 적의 허시를 염탐하는 임무를 맡았다. 한편 양산박 산체에는 공손승을 비롯하여 유당, 주동, 목홍 등 네 두령이 남아서 기병과 보군을 거느린 채 세 개의 관문을 지키게 되었고 이준 등은 수체를 지키게 되었다. 한편 비호욕의 영체를 세운 sak초는 양산박 군사를 맞을 채비를 갖추어 놓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염탐을 나갔던 군졸 하나가 황급히 달려와서 알렸다. 아뢰옵니다. 양산박의 대군이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느냐? 20-30리 밖에 이르렀습니다. sak초는 곧 이성이 영체를 세운 괴수파에 그 일을 알렸다. 그러자 이성은 사람을 뽑아 성안에 그 사실을 전하는 한편 손수 말을 몰아 sak초에게로 왔다. 그는 sak초와 더불어 의논한 끝에 유가탄 앞에 진을 벌이기로 하고 군사 1만 5천을 이끌었다. 유가탄에 이르러 진세를 벌이고 나서 두 사람은 멀리 아득한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동쪽 끝에서 문득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더니 500여 명의 군사가 돌풍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머리에 붉은 띠를 맸는데 앞장선 오걸은 바로 흑선풍 이규였다. 이규는 유가탄 앞에 당도하자마자 한 일자로 진을 벌인 다음 소리쳤다. 양산박 호걸 흑선풍 이규가 왔느니라. 어서 나와서 무릎을 꿇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이성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바로 니놈을 두고 한 말이었구나. 저까지 좀도적쯤은 선봉이 잡도록 하게. 그때 sak초가 나섰다.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저놈의 모가지를 끊어오겠습니다. 이규가 비록 뛰어난 담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찌 그 많은 마군이 지쳐들을 감당해내겠는가. 이규의 군사들은 말발굽에 채이고 덜어는 창칼에 찔리자 사면팔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에 바빴다. sak초도 군사를 이끌어 기세 좋게 그 뒤를 쫓았다. 그런데 잠시 후 산 뒤에서 갑자기 요란한 징소리가 들리더니 양쪽에서 한때의 말탄 군사들이 뛰쳐나왔다. 그들은 바로 양산박군의 제2대로서 왼쪽은 해진과 공량이요 오른쪽은 공명과 해보였다. 그들은 각기 군사 500명씩을 거느린 채 뒤쫓는 관군들을 덮쳤다. 깜짝 놀란 sak초는 그제야 적의 속임수였음을 알고 재빨리 말머리를 돌렸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sak초를 보자 이성이 물었다. 어째서 그놈의 목을 베어오지 못했소? 막 그놈을 사로잡으려 하는데 산 뒤에서 복병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sak초가 머쓱해하며 대답하자 이성이 혀를 찼다. 쯧쯧, 그까지 복병 따위를 무서워한단 말인가? 이성은 그 말과 함께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앞으로 내달렸다. 자, 나를 따르라. sak초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이성을 뒤따랐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 유가탄을 지나는데 문득 눈앞에 또 한 무리의 군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바로 양산박군의 제3대였다. 앞장선 장수는 눈같이 흰 살결에 연꽃같이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여인이었고 양쪽에 거느린 두 장수 또한 빼어난 여걸이었다. 휘날리는 중앙의 붉은 깃발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금빛 글씨로 일장청 호삼랑이라고 씌어 있었다. 그 왼편이 고대수, 오른쪽이 손이랑이었는데 그들이 거느린 군사는 조련이 덜 된 듯 대열이 어지러워 정연하지가 못했다.